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있지요. 예,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응님과 이프님은 어디 가셨냐?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번에 좀 못하게 되셨습니다. 안타깝죠. 예,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를 믿어주십시오. 선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제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잖아요. 누구나 또 생로병사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죠.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그런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진행자님들도 물론 언제까지나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뭐 방송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방송은 좀 조기에 빨리 끝나는 뭐 1년도 안 돼서 끝나는 방송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방송은 뭐 5년, 10년 뭐 가능한 방송이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하고 저와의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음님과 이프님이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전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분들한테 배운 게 너무 많고 제가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두 분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새해를 맞아서 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솔직히 제가 그 두 분한테 좀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뭐 제가 못해도 나는 3분의 1이니까 나머지 두 분이 잘 말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버스 타고 얹혀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저 혼자 남았다는 거, 어떻게든 나의 역량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채워야 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기도 하고 압박감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큰 유익일 것 같아요. 저의 그 실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혼자 이 한 시간을 다 채워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고맙고 또 감사하게 또 기쁘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들도 두 분이 이제 가셨지만 아직 저는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저 혼자 앞으로 당분간은 하겠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언젠가는 오실 수도 있다는 거,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좀 변화를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즐기는 마음으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그러면 뭘 하기로 했냐? 팀버튼 감독님 편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 팀버튼 감독님의 초기작들을 저희가 못 다루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동안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작품을 전 작품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점프해서 몇몇 작품을 빼먹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참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부터는 좀 원칙적으로 어떤 감독을 다룰 때 그 감독의 전 작품을 다 다뤄보려고 그래요. 좀 빼먹고 그러는 게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이제 최대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버튼을 못 다루고 팀버튼의 그 초기 작품을 못 다루고 넘어갔었는데 요번에부터 한번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팀버튼이 제일 먼저 만든 작품이 뭐냐면 단편 빈센트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되게 짧아요. 5분이에요. 5분짜리인데 1982년에 만들었어요. 82년에 만들었는데 팀버튼 감독님이 1958년생이세요. 58년생이니까 그의 나이 25세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이른 나이에 만드셨죠? 대단하다.
역시 뭔가 좀 유명한 감독님들은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빈센트라고 치시면 이 영화가 딱 떠요. 영어판도 있고 자막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백 단편 영화로 한 5분 정도 길인데 이게 스톱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스톱모션 아시죠? 하나하나 이제 좀 동작 딱 맞추고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또 놔두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보통 그런 애니메이션은 24fps 정도로 만든다고 해요. FPS는 뭐냐?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1초에 24프레임으로 이걸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보통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1초에 24번을 움직여줘야 돼요. 1초에.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60초 곱하기 24번 곱하기 5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7200번을 움직여줬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생 노가다가 따로 없죠.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 5분짜리 단편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7200번을 움직여주고 찍고 움직여주고 찍고 그걸 또 다 이어 붙여야 돼요. 필름을 거의 사진을 이어 붙이는 노력이지 않았을까? 사진을 이어 붙였는데 그게 움직여요. 보통 24fps로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한 8fps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이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좀 움직임의 끊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4에서 8fps 사이에 단위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디서 만들었냐? 그러면 팀 버튼은 그 디즈니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부에나비스타에서 이 영화를 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즈니의 분위기는 혹시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 하면 밝고 명랑하고 유쾌하고 뭔가 꿈과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 아이들의 감수성에 맞잖아요. 근데 팀버튼은 좀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죠. 뭔가 어둡고 우울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난단 말이죠. 이 감독님은 둘 다 성격이 안 맞잖아요. 디즈니와 정반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애니메이터로 활동했던 팀 버튼이 주도적으로 작업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이 영화가 나왔단 말이죠.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결국에 이제 팀 버튼은 서로 안 맞아서 이제 퇴사를 했지만,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디즈니가 팀 버튼을 품었다면 어땠을까? 좀 더 디즈니의 그 폭이 지금보다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전혀 지금의 디즈니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 이게 요즘 현대의 중요한 화두고 가치인데, 틀린 게 없고 다른 게 있을 뿐이죠.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모두 성격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이죠. 다양성을 머금은 매체만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디즈니는, 요즘의 디즈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아동 위주의, 어린애들 위주의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들, 착하고 순수한 것만 만드는 게 아닌가. 근데 세상의 모습은 물론 착하고 순수한 것도 있지만 착하고 순수한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한 게 더 많잖아요. 뭔가 잔인하고 무섭고 야한 애니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잖아요. 디즈니라 할지라도 그런 수요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의 어떤 면을 더 잘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항상 디즈니한테 좀 저의 불만이랄까 아쉬움이었는데, 팀버튼을 만약에 팀버튼의 색깔을 받아들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팀버튼은 이 영화 빈센트의 감독을 맡았고 각본과 캐릭터 디자인까지 담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5분짜리 단편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해요. 왜냐면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요. 모든 그 크리에이터, 창작자는
첫 번째 작품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작품은 자기의 내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공,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완전히 풀어놓는 게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소설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자기의 첫 번째 작품만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는 유명하지 않잖아요. 어떤 창작자를 할지라도 일단은 떠야 되기도 하고 이 부담감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압박감도 있고 경제적인 빈궁함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소설을 써야 돼요. 아니 혹은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 이야기를 하지. 뭐 남의 이야기를 할까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화두, 내가 반드시 뭔가 세상에 외치고 싶은 이야기를 소재로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작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에서 자기의 색깔을 어떤 창작자든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팀 버튼의 이 첫 번째 자기 이야기, 이 영화에도 주인공이 7살짜리 꼬마 아이 빈센트 말로이로 나오는데 그 빈센트는 곧 팀 버튼의 어린 시절이에요. 팀 버튼 자신이에요.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의 구조는 빈센트 말로이라는 꼬마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화면 밖에 누군가가 보고 그 독백을 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빈센트 말로이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는 구조가 어떠냐면 팀 버튼의 어린 시절을 빈센트라는 그 대상을 통해서 이미지화 해내고 한편으로 그 이미지들을 팀 버튼의 현재 어른 시점이 바라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팀 버튼의 어린 시절이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어린 시절을 성인인 지금의 나인 팀 버튼이 보면서 설명하는 양식.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어린 시절의 팀 버튼과 어른이 된 팀 버튼이 동시에 나와요. 이미지로 묘사된 팀 버튼과 또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말로 설명하는 팀 버튼이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 방식이 너무 좋았고, 팀 버튼은 어렸을 때부터 빈센트 프라이스라는 실제 있는 그 공포영화 배우입니다. 배우인데 이 배우를 좋아했대요. 극중 주인공 소년의 이름도 이 빈센트 프라이스에서 따와서 빈센트 말로이라고 의도적으로 지었죠. 이 빈센트 말로이도 실제로 빈센트 프라이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빈센트 프라이스라는 배우에 대한 헌사이자 존경을 담은 영화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감독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위로이자 공감의 영화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이 영화의 나레이션과 이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5분밖에 안 되지만 영화가 되게 할 말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자막이 뭐냐면, 빈센트 말로이는 7살이다. 항상 차분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나이 또래에 비해 동정심이 많고 착하다. 이 아이는 위대한 공포영화 배우 빈센트 프라이스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특징이 이 자막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차분하고 착하고 동정심이 많고 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이게 되게 순종적인 아이인 거예요.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인, 실제 그 얼굴이나 행동을 봐도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이에요. 그런 아이인데 특징이 공포영화 배우 빈센트 프라이스를 존경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애니메이션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고양이를 안고 있던 빈센트 말로이가 자기가 존경하는 배우 빈센트 프라이스로 갑자기 변신을 해요. 이 나레이션이 나오자마자. 이거는 변신하는 게, 물론 이제 이게 상상 속에서, 빈센트 말로이의 상상 속에서 자기가 얼굴이 변한 거겠지만,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활용해서 극적으로 이제 이게 나타낸 거죠.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에 딱 맞게끔 연출을 한 것 같아요. 빈센트 말로이는 수시로 자기 모습이 변하거든요. 그건 다 상상 속의 자기 모습입니다. 영화를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놀라서 뛰쳐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나타내냐면 여러 가지 환상을 실제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죠. 이 영화에서는 아마 팀 버튼의 어린 시절도 추측하기로 팀 버튼은 상상하는 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상상과 공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막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다음 나레이션은 어떻게 나오냐면 개와 고양이랑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집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거미와 박쥐들이었다. 거미와 박쥐들이 가장 친했대요.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아이들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하죠. 뭐 누구나 그렇죠. 보통은, 대부분. 하지만 팀버튼은 거미와 박쥐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이런 어린아이, 7살 아이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이고 여러분의 아이가 강아지와 고양이보다 거미와 박쥐를 좋아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혹은 어떤 그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좀, 야, 강아지 귀엽지 않냐? 고양이 예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설득하거나 아니면 야단치거나 뭐 타이르거나 교정하려고 그러겠죠. 아니면 쟤 좀 특이하네? 아니면 기피하려고 그러겠죠. 거미 징그럽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거미가 징그러워서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거미와 박쥐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 취향의 문제지 그게 틀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팀버튼은 이런 어린 시절부터 이 억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이 됐을 것 같아요. 나는 거미가 좋은데 그걸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거는 차별이거든요. 거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회를 가나 거미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강아지와 고양이는 주류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좀 억울한 심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 내내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팀버튼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이 이 영화에 깊게 또 진하게 묻어 나오는 거죠. 천편일률적인 취향을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강아지 좋아해, 고양이 좋아해, 다른 사람도 다 그러잖아. 그것만큼 폭력적인 게 없죠. 근데 확실히 창의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나만의 어떤 취향을 발견해내는 게 창의성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자기 취향, 자기 욕망, 자기 감정에 솔직했기 때문에 팀버튼이 될 수 있었다. 남들이 좋아해서 나도 좋아할래. 이거는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종 욕망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의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만들고, 아빠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만들고, 선생님이나 친구의 욕망을 내 욕망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욕망이 어긋나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심리학의 출발일 것 같아요. 팀버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봐요, 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방해와 질책과 질타가 있었겠지만, 다음 그 나레이션을 읽어보겠습니다. 숙모가 빈센트를 보러 올 때마다 그는 아주 착한 아이랍니다.
그렇지만 빈센트는 숙모를 밀랍시켜가지고 왁스 뮤지엄에 두는 거를 상상하곤 했답니다. 재밌죠? 실제 이 나레이션에서 빈센트는 숙모를 장난감 뽑기 하는 그 기계의 손 아시죠? 손. 그 집게로 숙모를 잡아가지고 왁스가 펄펄 끓는 물에 담가버려요. 좀 잔인한 상상인데 어디까지나 상상이잖아요. 상상. 그런 상상을 했다. 그리고 빈센트는 자신의 개 에보크롬비를 갖고 실험하는 걸 좋아해요. 무시무시한 절름발이 좀비를 만들곤 하죠. 빈센트와 그의 무시무시한 좀비 개는 안개가 낀 런던 거리에서 희생자를 찾는답니다. 이런 식의 상상을 팀 버튼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뭐야 잔인해, 끔찍해, 기괴해, 이상해 할지라도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그 무수한 명작들을 팀 버튼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상상의 한계는 없다. 자기 상상의 한계를 긋는 순간 자기의 제한, 바운더리를 제한함으로써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상상의 한계는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상상에 대해서 야 도덕적으로 아닌 것 같아, 잘못됐어, 틀렸어,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밝은 것만을 상상하도록 강요하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이 보는 어떤 영상들, 책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스꽝스러운 그 과장된 몸짓으로 캐릭터가 막 방방 뛰어다니고 뭐 사랑해, 뭐 우정이 좋아, 가족이 좋아, 이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애들이 보는 모든 매체, 모든 캐릭터가, 모든 메시지가. 근데 이것 또한 누군가의 상상일 뿐이에요. 상상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거죠. 그런 이미지들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바람대로 맑고 밝게 자라납니다. 좀 웃기죠? 그런 영상들을 본 아이들이 진짜 맑고 밝게 자라나요? 아이들은 대번에 알아요. 영물이니까. 애들은 어른이 보여주는 그 영상에만 갇혀있지가 않아요. 애들 나름대로 다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나 뭐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을 다 해보죠. 그리고 아이들끼리 또 또래 집단에서 정보를 얻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진실을 알아가요. 시대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엄마 아빠가 말만 좋게 하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고 또 은연중에 풍기는 그 분위기, 그 뉘앙스를 통해서 애들은 단번에 알아요. 아, 이게 세상의 진실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은 그런 순수하고 밝은 것뿐만 아니라 어둡고 음란하고 음침한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요즘에 마음만 먹으면 야동을 볼 수 있죠. 아무리 맞고 그럴듯하게 꾸며내도 현실들을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다면 아이들에게도 이런 좀 다양한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는 교육이 더 진짜 교육이 아닐까? 애들이 20살 넘어가서 대학생 돼가지고 아, 현실이 이런 줄 몰랐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좌절하잖아요. 근데 공교육의 역할이 뭘까? 왜 아이들에게 밝고 좋은 것만 가르쳐줄까? 좀 저는 이게 요즘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팀버튼 같은 사람들이 귀한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 가려진, 감춰진, 일부러 숨기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 보여줘서 고마운 사람이죠. 그리고 나레이션을 또 계속 읽어볼게요. 다른 아이들이 고제인 고어 같은 동화책을 읽을 때 빈센트는 가장 좋아하는 작가 에드거 앨런 포를 읽었습니다. 어떤 구절을 읽는 동안 빈센트는 두려움에 떨었죠. 너무나 아름다운 부인을 산채로 묻어버린 어느 남자의 이야기 말이죠.
빈센트는 그녀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엄마의 정원이었어요. 그의 엄마는 빈센트를 그의 방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빈센트는 심판의 탑으로 추방당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평생을 갇혀 지내면서 자신이 죽여버린 아름다운 부인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빈센트는, 팀 버튼은 에드거 앨런 포, 공포 소설로 유명한 작가죠. 앨런 포는 이 작가를 좋아했고 자주 읽었고, 그러니까 읽다가 산채로 묻힌 부인을 내가 발견해내야겠다. 그래서 정원을 그냥 앞마당을 땅을 팠던 거예요. 삽으로 파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너 뭐하는 짓이야, 방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참 이 상상력, 대단하다. 상상력. 그리고 상상을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진짜 묻혀있나 한번 볼까? 호기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빈센트의 방에 옵니다. 엄마가 말하죠. 얘야, 밖에 나가 놀지 그러니 바깥엔 햇살이 비추고 날씨가 좋단다. 빈센트는 뭔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홀로 지낸 너무 오랜 시간이 그를 허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빈센트는 펜을 들고 글을 썼어요. 저는 집에 갇혔어요. 다시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쓰니까 엄마가 옆에서 말한 거죠. 얘야, 넌 갇힌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란다. 모든 게 네가 생각해낸 것뿐이야. 얘야, 너는 빈센트 프라이스가 아니란다. 빈센트 말로이라고. 넌 고통받지도 미치지도 않았어. 넌 그저 어린 애란다. 7살짜리 어린애, 바로 나의 아들이란다.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기를 바란다. 빈센트의 엄마는 복도에 들어서자 화가 풀렸어요. 이 지점, 저는 이 지점이 너무 좀 공감되고 그러더라고요. 얘야, 밖에 나가서 너도 재밌게 놀기를 바란다. 바깥에는 햇살이 비추고 있지 않니?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아라. 이건 뭐 부모들은 다 이런 걸 바라죠, 아이들한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라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할 수도 있겠다. 집 안에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 논다? 공포스럽게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겠네요. 슬프게 노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빈센트처럼 말이죠. 팀 버튼처럼 말이죠. 참 이게 보면서 이런 우울하고 어두운 캐릭터, 팀 버튼 자신인데, 이런 거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악몽에서도 나오죠. 이런 어두운 내면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런 내면, 어두운 내면을 보여주는 거, 창작하는 거, 여기서 이제 창작의 가치를 저는 본 것 같아요. 이제 래퍼 중에 쇼미더머니 나왔던 그 우원재나 빈첸이라고 있어요. 빈첸은 고등 래퍼군요. 어쨌든 우원재와 빈첸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두 분은, 우원재도 우울증에 시달려서 약을 먹었고, 빈첸도 우울해서 자기 손목을 그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다 방송을 보면서 응원하는 심정으로 봤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홀로 분투하는 마음으로 견뎠을까. 근데 단지 그게 뭐 불쌍하다 이걸 넘어서서 저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혹은 지금 내가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혹은 또 누가 이런 우원재와 빈첸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우울증이 너무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울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팀 버튼은 어떤 좀 비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원재와 빈첸을 보고 힘을 내고 있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재밌는 게, 창작이라는 게
창작은 긍정적인 힘을 창작자에게 선물해줘요. 예술은 사람을 구원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우울할지라도 우울한 감정을 내가 그냥 붙들고 있는 거랑 그 우울한 감정을 예술로 승화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팀버튼처럼 영화를 만들어요. 우울한 감정을 갖고 나는 이랬어 해도 다 표출해내요. 그러면 그 우울과 아니면 슬픔, 트라우마, 아픔, 고통들이 승화돼요. 표현하는 순간 누군가 공감해주고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치유돼요. 글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글은 창작물이에요. 모든 창작물은 사람이 어떤 걸 만들면 그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 사람을 치유해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잖아요. 뭔가 이거 창작물을,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어린 시절,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루만지는 행위죠. 분명히 저는 단언하건대 팀버튼이 빈센트라는 작품 5분짜리 이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지만 이 스톱모션을 만들어로 인해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가 됐을 거예요.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그런 아픈 과거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표현하세요. 반드시 뭔가 남에게 글이나 그림도 좋고 뭐 어떤 것든 내가 좋아하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뭐 영상을 찍어도 좋고요.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면서 내가 치유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팀버튼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결말은 뭐냐면 엄마가 문을 닫고 나가고 이제 나레이션이 계속 이어지죠. 꿈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공포가 그를 비명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죠. 빈센트는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에더거 앨런 포의 까마귀에서 한 구절을 읊조렸어요. 그 그림자를 떠나서는 두 번 다시 들리우지 못하리라 하면서 끝나요. 이게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는 뭐 자기의 환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막 이렇게 갇혀가지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문 밖도 못 나가고 막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좀 우울하게 끝나지만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팀버튼이 됐죠. 세상 밖으로 나왔죠. 세상 밖으로 못 나가고 문 밖으로 못 나가던 아이가 밖으로 나왔어요. 결국엔. 그래서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 영화 밖에 있는 팀버튼은 지금 잘 지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틀린 건 없다. 이 영화에 전 참 훈훈하고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팀버튼의 그 이미지, 여기 캐릭터 디자인도 한번 말하고 싶은데 이 캐릭터들이 뭐 우울하다, 음침하다, 기괴하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팀버튼은 공포 영화를 좋아했지만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끔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팀버튼은 공포 영화 감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팀버튼이 어떤 영화를 보시든 공포 영화에서 느끼는 감정하고는 다른 질감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좀 위트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느껴요. 팀버튼의 영화를 보고 한 번도 저는 공포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기괴하다는 것도 진짜 기괴한가요? 기괴한 거는 뭐 공포 영화 링이나 뭐 그런 거기에 나오는 귀신들이 기괴하지. 되게 잔인하고 끔찍하잖아요. 근데 팀버튼의 캐릭터들은 기괴하지가 않아요. 사랑스러운데 좀 이질적일 뿐이에요. 이질적인 건 좀 다른 질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미키마우스라든지 미니마우스, 도널드 덕, 매끈한 선으로 이루어진 되게 깔끔한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질적인 느낌일 뿐이지 기괴하지는 않다. 좀 단어를 재정의하고 싶었어요. 팀버튼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뭐 기괴하다, 음울하다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틀렸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단어를 좀 더 다듬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팀버튼은 기괴하지도 않고
뭔가 공포스럽지도 않아요. 사랑스러운 하지만 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좀 들고 싶은 작품이 아까 이제 빈센트가 1982년작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켄 위니가 1984년작이에요. 이것도 디즈니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84년작인데 첫 작품 빈센트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만들어졌죠. 그동안 팀 버튼은 디즈니의 애니 작업을 하고 있었겠죠. 그럼 뭐 사랑스러운 여우를 그린다든지 밥벌이를 해야겠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이게 이제 창작자들의 고뇌, 뭐 애환이 느껴집니다. 직장인들의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프랑켄 위니는 요것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0분 가량의 단편 흑백 실사 영화예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켄슈타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기르던 그 강아지가 차에 치여 죽었는데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프랑켄슈타인처럼 죽은 강아지를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주인공은 남자 꼬마 아이예요. 아까 빈센트의 주인공도 남자 꼬마 아이였죠. 그러니까 팀 버튼의 어린 시절 그 자신의 자아가 반영된 거예요. 그 아이는 당연히 팀 버튼이겠죠. 이 꼬마 아이는 강아지 이름이 스파키예요. 스파키가 죽은 후에 학교 생물 수업 시간에 우연히 개구리를 전기 충격을 주니까 선생님이 개구리 다리가 당연히 전기 충격 받으니까 덜덜덜 떨리면서 일어나겠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죽어있는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내요. 파내서 강아지를 데려와요. 그래서 번개가 치는 날 다락방에서 전기 충격을 줍니다. 강아지가 살아났죠. 그래서 실제 살아난 강아지는 재밌는 게 프랑켄슈타인처럼 누더기로 기운 자국이 묘사가 돼 있어요. 누가 그걸 누더기로 했겠어요. 강아지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냥 프랑켄슈타인을 묘사한 거죠. 근데 이 강아지가 이웃 사람들을 이걸 보고 놀라서 소리쳐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 강아지를 보고 놀라지만 또 결국에는 이 강아지를 품어주죠. 그래서 모두 이웃들한테 놀란 이웃들한테 이 강아지를 되살아났다고 소개시켜줘야겠다. 근데 이웃들을 다 모았는데 강아지를 본 이웃들이 막 소리치고 난리 난동이 납니다. 스파키는 놀라서 달아나죠. 사람들은 온갖 도구를 들고 스파키를 죽이려고 몰려가요. 저는 죽여야 된다. 마녀사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스파키를 지키기 위해서 또 쫓아갑니다. 마지막 장면이 풍차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끌어안아요. 그 아이가. 근데 풍차 밖에는 어른들이 스파키를 죽이려고 온갖 도구를 들고 이제 서 있고, 근데 우연히 이제 풍차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고 풍차에 결국에 풍차가 타가지고 이제 이거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스파키가 아이를 물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요. 아이는 살았지만 스파키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게 돼요. 아, 저 강아지가 착한 강아지구나. 결국 아이를 구했네. 그래서 스파키를 살려내기 위해서 스파키를 가운데 두고 자동차를 삥 둘러가지고 전기 충격을 줘요. 스파키는 다시 되살아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이제 영화가 끝나요. 이런 영화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좀 스토리를 들으시고 좀 아시겠지만, 느낌이 오시겠지만, 여기서 아이도 뭐 물론 무덤을 파헤치고 막 그런 거에서 이제 팀 버튼의 그 자아의 느낌이 나고, 근데 스파키 자체가 팀 버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파키는 좀 뭐랄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는 죽었다 살아났어, 생긴 것도 괴상하고 또 죽음의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뭐 마음은 착한데. 팀 버튼은 실제로 어렸을 때 왕따도 당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환영을 못 받는, 사랑을 못 받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파키한테 자신의 자아를 많이 투영한 거죠. 그래서 스파키를 보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차별받고 고통받는 모든 소외된 이들이 생각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 팀 버튼의 단편 프랑켄 위니와 빈센트를 다뤄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